여기 용어는 그 최대한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주 언급을 하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요 가능 총소득이 있죠. 유효 총소득이 있죠. 여기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이 부동산에다가 5억 투자했다고 그랬죠. 5억. 5억은 내 돈도 있고 빌린 것도 있잖아요. 얘네는 총 투자액 대비 발생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만 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요거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갔겠어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갖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죠. 그럼 원금하고 이자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은행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나머지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위에 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의 결과인 거예요.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 근데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 있죠. 얘네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의 결과인 거예요. 내 돈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출제를 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5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의 수익이 나왔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그죠? 근데 이 1억 수익이라는 게 다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5억 투자해서 빌린 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돈 빌렸으면 임대료 수익 나온 것 중에서 은행에다가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임대 수익이 나온 거는 내 돈만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하고 빌린 돈 합쳐서 그걸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총투자액이라고 그래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액에? 총투자액에 의해서 발생한 흐름이고, 여기 있는 세전하고 여기 있는 세후 있죠. 이거는 무슨 투자액? 이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에? 요것도 구별해야 돼요. 에? 28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85페이지) 가면 거기 승수법이라고 나오죠. 예. 거기 가시면 자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걔 총소득이라고 해놨죠. 그거를 총소득 또는 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는 무슨 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어요? 총투자액과. 그럼 그 밑에 가면은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걔 순영업소득이죠. 분모가. 분자가 무슨 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 예? 근데 그 밑에 가면 세전현금수지 승수라고 있죠. 285페이지예요. 285페이지. 나중에 자꾸 안 되면 저기 뭐요? 졸거나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칸씩 앞으로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요 앞으로 앉힐 거예요. 요 앞으로. 어? 이게 강의를 듣다가도 순간적으로 여행을 떠난다고요. 이게. 그죠? 개인사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이걸 어디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선생님이 여기서 눈에서 보이니까 또 페이지 알려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 하고 있다고. 그죠? 하여간 저기 1월 달부터는 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 고총각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다 남아서 공부해야지. 오전 수업 마치고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그리고 남아서 공부하고 복습을 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고총각 집에 가면 공부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 공부 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아이 그런 뭐 저기 할 거는 없어. 이게 눈에 보이고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고총각 남아서 공부하고 그렇잖아. 큰 김천여 남아서 공부하나? 남친한테 참으라고 그래. 저기 어디 해외 연수 갔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자고 그래.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보자 그러면 또 남친이 삐지겠지 뭐. 근데 남친이 좋아한다며 이 공부하는 거. 그럼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 장은 김처녀도 남아서 공부할 수 있나? 남친은 제압이 되나? 아, 말하면 안 오고 부르면 온다고? 그래. 그건 거의 뭐 저기 한 수준이네. 그래. 남아서 이게 공부를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남아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여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자꾸 알려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면서 또 실력이 늘어간다고. 내년에 동차를 분명히 합격하려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거야. 동차 합격을. 만약에 그거 나 편한 대로만 움직이면 동차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집에 가서 그게 솔직히 복습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그게. 집에 있을 때는. 동영상 본다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동영상 보면 정자세로 보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듣지. 그렇잖아?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누가 잠깐 부르면 나가도 돼야 되고 저녁에 또 누가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우리 마지막 주가 휴강이에요. 그죠? 마지막 다 통으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수업을 하고 그죠? 횟수로 2년 후에 보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 보는 거니까.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닥에 들어온 지가 횟수로 2년 되는 거예요. 2년. 금방인 거예요. 금방.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들어와서 2018년 이게 10월 27일 날 시험인데 이때 만약에 안 되거나 1차만 되면 이게 2019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하는 사이에 3년 가는 거예요. 횟수로.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냐 이게. 한 번에 끝내줘야지 깔끔하게. 네. 올해 저기 월드컵 열리는 거 알고 있죠? 러시아 월드컵.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2022년에 합격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서 공부하라 그럴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체킹했다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거를 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걸 왜 지금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지문으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산식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산식을 정리할 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요 승수 있죠. 승수. 총소득 승수죠. 제목이.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총소득이죠. 얘가 분모로 가요. 얘가 승수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모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애가 총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지만 알고 있으면 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식이 간결해지잖아요. 우리가 실상 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이 생각이 안 나니까. 뭐를 대입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구별을 해주잖아요. 이것만 알면. 에? 바로 대입할 수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예, 조금 지나면은 다 정리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네들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간결하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측정하고 나면 페이지를 279페이지로 가보세요. 가면은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죠. 투자 분석 기법. 네, 이 투자 분석 기법은 이 흐름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흐름을 토대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투자 분석 기법 안에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걔들도 매년 나와요. 279페이지에. 거기 2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구한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좀 복잡해요. 이게. 대신에 뒤로 조금 넘겨서 아까 우리가 갔던 285쪽에 가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어림셈법. 얘네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어림셈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림셈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 어림셈법이라는 거는요.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요.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라고 있죠. 뭐 있어요? 현금 수지가. 현금 수지. 현금 수지. 아, 여기 해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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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현금 수지예요. 얘네를 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승수 또는 뭐로? 수익률로. 그래서 거기 방법을 보면 승수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285페이지에 승수법이 있고 양가로 2번이 승수법이죠. 285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수익률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종류가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익률법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승수법 있죠? 이 승수법은 회수기간법이에요. 회수기간법. 여러분들은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있죠? 기간이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돈, 투자한 돈 빨리빨리 회수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어떨수록 좋다? 작을수록. 에? 에. 그러면 얘네는 그 크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크기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순소득 승수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순영업소득분에 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순영업소득과 이런 총소득 애들은 다 무슨 투자액?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자, 투자안이 전부 다 10억이에요. 총 투자액이 얼마? 10억. 근데 얘는 2억이고 얘는 1억이에요. 그러면 10을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5 나오겠죠. 그럼 얘는 자본의 수익기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2억을 가지고 몇 년간? 5년간 회수하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분의 10이니까 10이죠. 그럼 얘는 자본의 수익기간이 몇 년? 10년. 그럼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투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승수의 크기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조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총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총소득 승수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순소득 승수에서는 자본의 수기간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가면 자, 이쪽으로 또 해드려야 되나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총소득 승수가 있죠. 그럼 얘는 총소득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가 있죠. 여기는 순영업소득분의 뭐? 총투자액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승수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회수기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수기간법이라고 할 때 얘한테만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자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지역신문 아시죠? 벼룩땡땡 신문이라든가 교차땡 이런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에 가면은 임대부동산의 물건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물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자본회수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물건에다가 10억을 투자하면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9.5년이 걸린다, 뭐 10.5년이 걸린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자본회수기간을 산정을 할 때 이거를 쓴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얘가 수익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제일 짧게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를 기준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뭐는 빼야 돼요.
공실하고 경비를 뺀 예를 가지고 산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에다가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자체가 회수기간법인데 자본회수기간을 통칭할 때는 예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를. 그러면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둘 중에 승수의 크기는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자,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커요?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어?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승수가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죠. 그렇잖아요.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갖고 대입해 보자고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을 합한 게 총소득이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총소득이 얼마라고 그러냐면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10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소득 승수는 여기 보면은 지금 8천 나오죠. 순영업소득이. 여기 칠판에. 그럼 얘는 8천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승수로 계산하면 12.5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승수가 작고 얘가 승수가 커지는 이유는 얘가 수익이 더 크잖아요. 예보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승수는 어느 게 더 크다? 얘가 크잖아요. 얘가. 여기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이게 시험에 나온 거라고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때. 조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다? 순소득 승수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가면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세후가 큰 거예요. 세후가 제일 수익이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세전이 더 크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답으로 준 거예요. 그거는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내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승수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승수는 회수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회수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그러니까 수익이 크면 승수가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승수가 커지는 거야.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가 수익이 제일 크잖아요. 내려가면서 수익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승수가 커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크다? 얘가 크고 얘가 작겠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다? 세후가 제일 큰 거예요. 수익이 제일 작으니까. 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 공식은 간단하잖아요. 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승수가 작아지려고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얘는 다 분모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소득이 어디로? 분모로. 에? 그러면 얘네들하고 뭐가 되는 애들이냐면 역수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수관계가 되는 애들 제목만 알면은 8개 산식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그렇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 어림셈법의 논리가 간결하게 끝날 수 있어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법이 있을 때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이렇게 나와 있죠. 28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네? 나중에 자꾸 못 갖고 그러면은 나란히 앉힐 거예요. 나란히. 여기 큰 김처녀, 작은 김처녀. 어? 다음 주에 여기 둘이 나란히 앉아. 여기 둘이 나란히. 순간적으로 또 놓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여사님 두 분이 나란히 앉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못 찾고 그러면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우리 저기 고총각관 뒤에 계신 저기 사장님 잘 좀 챙겨드리고. 아니 지금 이런 저기 오붓한 이 시스템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서로 못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죠. 네. 종합자본 환원율의 그 산식을 봐보세요. 얘는 총 투자액분의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 흐름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로.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 있죠?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그죠? 종합자본 환원율은 얘하고 서로 역수란 얘기는 여기가 무슨 투자액? 그러면 여기는 뭐?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뒤집어 봤을 때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8천이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8%죠. 8%. 10억에 8천이면 그죠? 10억에 1억이면 10%일 거 아니에요. 1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익률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가 되는 거예요. 역수가. 얘를 알고 얘의 역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잖아요. 그죠? 네, 종합자본 환원율은 얘하고 역수니까 분모 분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냥. 얘를 알면 얘도 알게 되는 거야. 역수만 알면. 그러면 간결하게 구별을 할 수 있고 계산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얘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1억. 그죠? 그러면 승수가 얼마겠어요? 1분의 10이니까 10이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얘도 10%가 나와요. 10분의 1이니까. 0.1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10%.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는 얘도 10이 돼요. 그죠? 그렇게 출제자들이 출제하는 거예요.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순소득 승수를 딱 준 다음에 하나는 10인데 하나가 10이 아니면 10이 아닌 애가 틀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에? 찍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10이 나오면 나머지 역수된 애도 10이 나오게 돼 있어요. 12.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죠. 이쪽에 어려운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그 양가로 4번에 기타 어림셈법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게 단순 회수기간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이게 자체. 나중에 우리가 그 관계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87페이지 가면 하단에 예제 있죠. 예제. 자, 거기 보면 승수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총소득 승수 나와 있죠.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전하고 세후 있죠. 얘네 무슨 투자액? 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투자액과 결합이 되면 틀린 거예요. 1번이 그래 틀렸다는 거예요. 3번을 가면 순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죠. 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건 세전하고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그거 순소득 승수라 해서. 그럼 4번도 보면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눴다고 돼 있잖아요.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 이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도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는 세전하고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세전은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문제의 취지가 뭐겠어요?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간결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막 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안 풀리고 내용은 어렵고 그러면 버린다고 이거를. 근데 내용만 딱 알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맞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왜 순서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순서? 거기 여러분들이 288페이지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단에 있죠. 네? 걔는 일단 별표해야 돼요. 별표하는데 옆 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부채 감당률 박스 안에 산식 있죠.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공식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영업소득. 이게 부채 감당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순서를 외워놓으면 가로놓기 나올 때도 쓸 수가 있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에 가시게 되면 요거만 가지고도 이 8개 산식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288페이지에 있는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제목은 비율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명시하는 거예요. 여기도 별표 하나 해야 돼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대부 비율을 보시게 되면 론 투 밸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o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슬래시의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는 L 오버 V라고 읽어요. 우리가 예전에 영어 배울 때 기수하고 서수 읽는 거 배웠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교문을 나선 지가 오래됐지만 가치 위에 뭐가 있다? 부채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이게 다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라는 거를 50%를 주잖아요. 50%. 50%를 준다는 얘기는 이 가치 대비 융자금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50%에 해당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0%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면은 얼마까지는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이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율과?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 크기가 100일 때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빌린 게 얼마? 50. 그럼 내게 얼마? 전체 중에. 그럼 50분의 50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여기도 당연히 곱하기 10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100 하면은 얘가 몇 프로다? 100%.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에서 60%가 됐어요. 몇 프로? 60%. 그러면 1억짜리 물건이면은 얼마? 6천의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 빌린 게 얼마예요? 그러면 내게 얼마? 전체 100 중에서 40분의 60 하면 1.5 곱하기 100 하면 15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져요?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래서 박스에 돼 있잖아요. 그죠? 박스에 하단에 대부 비율 그 하단에 가면 박스 나와 있죠. 대부 비율이 20%일 때 부채 비율은 25%고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정도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진다. 부채 비율도 커진다. 요거는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요. 나중에 지렛대효과 계산할 때 요거를 대입해서도 풀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을. 그때 우리가 하면 돼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해봐야. 원래 계산식이 있어요. 지렛대효과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애가 있고요.
채무 불이익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제목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한 거예요. 융자 상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융자 상환 능력 있죠.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는 채무 불이익률이죠. 그렇죠? 돈을 못 갚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일 때.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 A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요.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면 얘가 1.2죠. 그럼 1보다 크죠. 그러면 이걸로 이거 갚고도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80이니까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벌어서 이거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무 불이익률이 있을 때 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총수익 개념인데, 그죠? 그러면 총수익에서 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얘를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1로 나올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1보다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이런 거죠. 유효 총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죠? 영업경비가 12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돼요? 150이 되죠. 100이고 150. 그러면 1.5 나올 거 아니에요. 1보다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가지고 경비하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불이익 가능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20만 원이고 얘가 3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50이죠. 그러면 0.5 나와요. 1보다 크다 작다?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총수익에서 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채무 불이익 가능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게 1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 능력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채무 불이익 가능성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조금씩 정리가 되면.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가게 되면 그 하단에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289쪽에. 일단 여러분들은 289쪽에 가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밑줄 치는 거예요. 만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이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해하겠나요? 네,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문으로 활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양가로 4번에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영업경비 비율.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수식을 보면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죠.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총수익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해가 바뀌면은 달라져요, 기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DTI라고 얘기하죠. 해에서 바뀌는 거는 DSR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융자를 하는 게 이제 산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지금은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나온 거 하고 이번에 정부가 11월 달에 발표했어요.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 융자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어요. 여신 관리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기준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월 달에 이제 자료 드리고 그랬을 때 요 파트에 올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니까. 그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밑에 보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 지문이 있죠?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뭐가 된다? 순소득 승소. 이렇게 역수도 물어봐요. 그리고 2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알면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의 답은 1번을 준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대입하시면은 문제를 풀 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한 번에 다 안 하냐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고요,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들으면 걔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림셈법을 들어오면 얘도 덩달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비할인기법이니까 먼저 이렇게 쭉 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인기법도 우리가 내공이 쌓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문제에 자신감이 붙으면 막 찾아다녀요. 얘는 왜 안 나왔지? 이번 모의고사에 나오면 내가 하나 맞추는 건데 뭐 그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시험 들어갈 때까지 이거 몇 번을 듣겠어요, 이거. 이거 저기 1월 달 되면 또 해요. 투자론. 3월 달 되면 투자론 또 해요. 5월 달 되면 투자론 또 해요. 그죠? 7월 달 되면 투자론 또 해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또 투자론 또 해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수십 번 듣고 가요. 그럼 나중에 탁 보면 답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레 포기한 거예요. 쓱 해보고 어렵다고 인식이 되니까. 근데 실상 안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닌 거죠. 그런 정도.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 할인 기법이 있죠. 할인 기법. 할인 기법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따면 순수 내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 295페이지 있죠. 295페이지 가면 1번이 있죠. 부동산 투자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2번, 3번, 4번, 5번 있죠. 걔네 순서대로하면 순수 내현이에요. 그죠? 답이 1번인 거예요. 회계적 이익률법이. 얘네들은 단독으로 이미 한 2번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나오는 거는 지문으로만 등장해요. 지문으로만. 그래서 간결하게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밑에 뒤에 가서 3번 가보세요. 몇 번? 3번. 3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에 가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놨죠. 아까 우리가 순수 내연이라고 했을 때 이 수가 수익성 지수예요. 그럼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푸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매년 한 이론이 5개 나오면 한두 개는 이렇게 간결하게 줘요. 그 용어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상에서 이런 표현을 잘 쓴다 안 쓴다? 써요. 여러분들이 저기 29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하면 1번에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결정비법, 투자 결정비법 맞는 표현이죠.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익안이 짧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까 우리는 승수는 큰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작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의 수익안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번을 답을 맞출 수 있죠.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가면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할 때 1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커요, 작아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다가 쭉 적어놓고 총소득 승수 있고 순소득 승수 있고 세전 있고 세후가 있으면 그죠? 둘 중에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잖아요. 이게 수익이 작으니까. 1번은 맞는 거잖아요. 2번 지문을 갔더니 동일한 투자일 때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세후가 제일 작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내가 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01페이지 끝으로 팁 하나 드리면 301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자리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죠? 거기 3번에 거기 보면 2번에 가면 순소득 승수 있죠. 걔 10이죠. 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근데 걔 8%죠. 예, 그러면 8이네가 틀린 거예요. 하나가 10이면 나머지가 10이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이거를 원리를 아는 사람은 찍으라고 해준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순소득 승수가 1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왜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세전이죠. 그죠? 그러면 역수로 하면은 얘에다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면 4천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6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1억에서 4천 뺐으니까 얘가 6천이 나온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총 투자액은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순소득 승수가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자본 환율도 10%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8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하거나 그걸 버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데도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풀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해볼 만 하겠죠?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면 충분히 돼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05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금융론으로 가요.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경제를 싫어하는 분은 투자를 싫어해요. 근데 경제하고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금융도 싫어해요.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을 싫어하는 사람은 간평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로 금융도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도 뭐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용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건요. 개론이 기초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기초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초 개념을. 그걸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주 복잡한 것 있죠. 네,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16개를 버려도 돼요. 몇 개만 맞으면 돼요? 24개만 맞아도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죠.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해주라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론. 그러니까 대신에 공부하실 때 민법하고는 밸런스는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한쪽이 치우쳐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양쪽 다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줘야지. 그죠? 우리는 한 70점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70점을. 뭐 60점을 목표로 하기는 좀 위험성이 크고 한 70점 정도까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 민법이 몇 개 부족하다 그러면 한 2개는 꿔줄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을 가시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금융론 정도까지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는. 간평은 기초에서부터 들으셔도 돼요. 간평도 한 3번 들으면 간평도 들을 거 별로 없어요. 내용이 정해져 있어갖고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용어가 딱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금융론에서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목차가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4개에서 5개 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 금융에서는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주택금융 중심으로. 그래서 이 주택금융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배우세요. 이자율이라는 것도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고 그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약정 이자율이 있죠.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이자율이에요. 그거는 고정 이자율도 있고 무슨 이자율도 있어요. 변동 이자율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일단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는 얘를 갚아 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죠. 상환 방법.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환 방법에 보면은 뭐 원금 균등분할, 원리금 균등분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서 매년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융자를 받게 되면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간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누가 알아야 된다? 중개업자가. 왜냐하면 대부분 부동산 거래할 때 전액 현금으로 와서 거래한 사람은 없어요. 일부는 뭐를 껴야 돼요? 융자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융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 이 조건이면 얼마까지가 융자가 가능한데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얼마 그러면 갭이 생기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뭐라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산출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여기도 계산 문제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증권에 대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자체를 유동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유동한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현금화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현금화할 때 뭐를 발행해서 현금화하냐면 증권을 발행을 해서 현금화해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5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문제는. 그게 결론은 몇 문제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문제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나오니까. 그죠? 그 나머지 2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물어봐요. 금융제도. 그러면 금융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위주로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또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안에서 뭐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네도 우리 투자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용어만 이해가 되면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들을 때는 다 힘들어요.
근데 자꾸 돌면은 반복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학원에서는 마지막 주에는 휴가를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쵸? 예, 이거 끝으로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쉴 날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1월 달 내에서는 남아서 공부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죠? 예? 고청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금긴천역? 장금천역? 알지? 미리 남친들에게 다 미리 얘기해놔. 어? 일주일에 뭐 한 5번, 6번 데이트하나? 맨날 봐? 밑에 와 있어, 막? 근데 거기서 오라면 오고 안 오라면 안 온다며. 그러니까 조율을 조금 해봐. 그래도 일주일에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내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1차 과목이 있는 날만이라도 모여서라도 하란 얘기예요. 이게 스타디 하시지 해갖고. 그러면 부담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임박할 때쯤이 되면 올인해야 될 거 아니야. 한 3개월 남겨놓고는 쭉 그냥 올인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동체 합격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그 얘기를 해갖고 잘 정리하라고. 여기는 아직 그래도 여친이 없으니까 편하게. 나중에 공부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내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줄게. 우리 고창과학의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쭉 해줄게. 본인이 공부 잘하면 주변에서 막 소개시켜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집에서 복습하시고 오늘 투자론 하신 거예요. 투자론. 위험이 뭔지. 그죠?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했죠. 뭐가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그랬고,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니까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포트폴리오 총 위험 가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죠. 어느 게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이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1이 존재하죠. 상관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작을수록 어떨 때가 분산효과가 커져요. 작을수록 음의 값에 가까울수록 분산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금 영업수지 계산한 거 아시죠? 영업수지 계산한 거. 우리가 이거 가유순 해갖고 순서 잡아줬잖아요. 예,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으면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동영상 할 때 복습 한 번만 해주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